서연아, 너 거울은 봤니? 혜진이 카푸치노 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야? 서연은 한때 윤기나고 잘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렇게나 묶어올린 머리카락을 피곤한 손길로 쓸어 넘겼다. 강남의 트렌디한 카페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주변에는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세련된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마스카라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다. 언제 이렇게 지친 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민준 씨가 둘째 아이를 원해. 소희가 이기적으로 자라지 않으려면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필요해라고 말하더라.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소희는 이제 돌 지났잖아. 무슨 남동생. 너 이제 막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했잖아. 바로 그 말을 나도 했어. 그랬더니 그는 내가 연년생 낳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더라. 어제는 30분 동안이나 아이들 발달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의를 하더라.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갈색 눈이 분노로 반짝였다. 서연아, 그럼 그는 소희를 위해 뭘 하는데? 기저귀는 갈아줘? 밤에 일어나서 분유는 타줘?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돈을 벌잖아. 그의 생각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 내가 그보다 더 많이 벌면서 일하는 건 그냥 취미 활동일 뿐이고. 정말 기가 막히네.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그러지 마. 그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상사들이 압박하고. 아, 그럼 넌 휴양지에서 일하는 거겠네. 법무법인 정의의 수석 변호사 박서연 씨.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정에 잠자리에 드는 돌쟁이 아이의 엄마. 넌 피곤하지 않고. 서연은 지친 회색빛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혜진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네가 시들어가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파서. 7년 전 네가 어땠는지 기억나? 7년 전. 서연은 눈을 감았고 기억은 생생한 과거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했다. 수주기념 회사 파티. 이날을 위해 특별히 산 새로운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 하이힐, 완벽한 헤어스타일, 승리자의 빛나는 미소. 그녀는 방금 3명의 경쟁사를 제치고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인 이민준 씨입니다. 그때 부장님이 말했다. 그리고 서연은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가진 키가 큰 검은 머리 남자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눈부신 승리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춤 한 곡 청해도 될까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절제되고 사무적이던 그녀가 왠지 모르게 동의했다. 그는 그녀를 왈츠에 맞춰 돌리고 칭찬을 속삭이고 회사 농담으로 웃게 했다. 항상 그렇게 진지하세요? 그들이 발코니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그가 물었다. 항상 그렇게 가벼우세요? 그녀가 받아쳤다. 이기는 법을 아는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만요. 그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갑옷을 꿰뚫었다. 그 후 사무실로 직접 배달되는 장미 꽃다발이 있었다.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긴 통화.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에서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그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렇게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는 반년 후 남산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프러포즈했다. 전형적인 장면. 벨벳 상자 속의 반지. 한쪽 무릎 꿇기. 불타는 눈빛.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그는 그녀를 팔에 안고 빙글빙글 돌며 전망대 전체에 외쳤다. 그녀가 승낙했어요. 내 사랑이 승낙했다고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엄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의 아버지는 축사를 했고 친구들은 건배를 외쳤다. 사진 속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그녀는 베일이 달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둘 다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 당신 아파트에서 살자? 결혼식 후 민준이 말했다. 강남 중심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잖아. 우리에겐 충분해. 그리고 내 노원구 원룸은 세를 주자. 추가 수입이 될 거야. 서연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어디에 사는지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강남의 아파트는 평생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낡은 주상복합의 60제곱미터를 눈동자처럼 아꼈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파트를 잘 지켜라, 손녀야.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 인생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집이 있다는 건 독립이야.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 민주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퇴근길에 마중 나오고 주말에는 저녁을 요리하고 이유 없이 꽃을 선물했다. 우리 여왕님 피곤하셨어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물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도쿄, 방콕,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났다. 아시아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는 행복한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서연이 임신했다. 이건 운명이야. 민준이 그녀를 팔에 안고 외쳤다. 임신 기간은 힘들었다. 입덧, 부종, 끊임없는 피로. 하지만 민준은 곁에서 지지해주고 초음파 검사에 데려다주고 배에 대고 말을 걸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엄마랑 아빠가 너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 출산은 어려웠고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작은 꾸러미를 안고 있는 민준이었다. 인사해, 우리 딸이야. 소희, 박소희.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처음 몇 달은 잠 못 이루는 밤, 수유, 기저귀 가리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행복했다. 민주는 소희가 올 때 달래주고 약을 사러 약국에 달려가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도왔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야.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 변했다. 가을 단풍이 색을 바꾸듯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핑계로 직장에서 늦게까지 머물기 시작했다. 이해해줘. 이건 승진할 기회야. 나 자신을 보여줘야 해. 그가 설명했다. 서연은 새벽 3시에 소희를 달래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저녁 뭐 먹을 거 있어? 그가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물었다. 민준 씨, 하루 종일 아이랑 있느라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그녀가 변명했다. 서연아, 하지만 난 일하고 오잖아. 배고프다고. 간단한 거라도 만들기 그렇게 어려워? 그 후 집안이 어수선한 것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었다. 왜 장난감이 흩어져 있어? 소희가 놀았어. 그럼 치워야지. 민준 씨, 쟤 이제 돌이야. 5분만 지나면 다시 다 어지를 텐데. 우리 엄마는 5을 키우면서도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어.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실제로 5 아이를 키우면서 집을 완벽하게 정돈했다. 서연아,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야. 그녀가 며느리에게 조언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먹이고 청소하면 하루 종일 자유롭잖아. 서연은 소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5번에서 6번은 일어나야 해서 아침에는 기운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우리 때는 불평하지 않았어. 서연아. 혜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어디 정신이 팔려 있어? 서연은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미안, 생각에 잠겼었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주말에라도 어디 좀 다녀오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돌쟁이 아이 데리고 어딜 가겠어? 어머니 댁은? 경기도에 사시잖아.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실제로 1달 전부터 소희와 함께 오라고 했지만 어쩐지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민준 씨가 허락할까? 혜진이 비꼬듯 물었다. 그는 3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 가. 서연이 대답했다. 그럼 잘 됐네. 결정됐어. 넌 어머니 댁에 가는 거야. 적어도 푹 잘 수 있잖아. 어머니가 소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도와주실 거야. 서연은 자신 없이 미소 지었다. 아마 네 말이 맞을 거야. 엄마도 오라고 하셨고 소희한테도 자연이 좋을 거야. 그들은 카페에서 1시간 더 앉아 공통된 지인,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은 이탈리아에서 온 동료와의 새로운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다가올 여행에 대해 생각하며 건성으로 들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서연은 4시쯤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아직 직장에 있었다. 소희는 일주일에 3번 오는 나이 든 도우미 아주머니의 보살핌 아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아주머니 어떠셨어요? 서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사모님. 잘 먹고 이 시간 산책하고 지금은 2시간째 자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구세주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소희를 친손녀처럼 예뻐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떠난 후 서연은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소희는 팔을 벌리고 자고 있었고 밝은 곱슬머리가 베개에 흩어져 있었다. 내 작은 공주님. 서연이 이불을 고쳐주며 속삭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있는 상자에 꽂혔다. 일주일 전에 샀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새로운 베이비 모니터였다. 와이파이가 되는 최신 모델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휴대폰 앱을 통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설치해야겠다.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모르지. 소희가 밤에 깨는데 민준 씨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30분 동안 그녀는 설정을 만지고 앱을 설치하고 영상과 음질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벽에 부착되었다. 좋아. 서연은 잠자는 딸을 휴대폰으로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댁에 가서도 우리 아가를 볼 수 있겠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다. 다녀왔어.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저녁은 뭐야? 오븐에 구운 닭고기랑 채소. 서연이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다. 또 닭고기야. 서연아, 메뉴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니? 그녀는 퉁명스러운 대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소희가 하루 종일 칭얼거려서 내 앞에선 항상 칭얼거리더라. 혹시 네가 애를 잘 못 다루는 거 아니야? 벨트 아래를 치는 격이었다. 서연은 목구멍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그건 불공평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았어, 그만하자. 그가 식탁에 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참, 나 내일 아침에 부산으로 떠나.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알아. 나 소희랑 그동안 엄마 댁에 다녀오려고.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장모님 댁에? 그래, 다녀와. 안부 전해드리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넘겨보고 있었고 서연은 맛없는 닭고기를 기계적으로 씹었다. 나 자러 갈게.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일찍 일어나야 해서. 난 설거지하고 나중에 갈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에 홀로 남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이웃집 창문에는 불이 켜졌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중심의 아름다운 아파트에 앉아 끝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침실에 가야 할 순간을 미루는 것처럼 오랫동안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소희에게 들렀다. 딸은 잠결에 쪽쪽이를 빨며 자고 있었다. 서연은 베이비 모니터를 켜고 모든 것이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휴대폰 화면 속 아이 방은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침실에서 민주는 이미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자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언제부터 그들이 한 팀이 아니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다정함과 보살핌이 사라졌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창밖에서는 밤의 도시 소음이 들렸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늦은 행인들의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머니 댁에 가는 날이었다. 힘이 필요했다. 어쩌면 혜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그냥 휴식이 필요한 것일지도. 어쩌면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좋은 의도로 설치한 베이비 모니터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틀 후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어둠 속에서 누워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했었다. 금요일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민주는 출장 준비를 하느라 아파트를 오가며 서류를 찾고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서연아, 계약서 들어있는 내 파란색 폴더 못 봤어? 그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서재 책상 위에요. 그녀가 소희의 옷을 입히며 대답했다. 아기는 칭얼거리며 타이즈를 입기 싫어하고 손에서 벗어나려 했다. 싫어 싫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반복했다. 소희야? 아가야? 할머니 댁에 가야지. 할머니가 기다리시면서 떡도 만들어 놓으셨대. 서연이 달랬다. 젠장, 늦겠네. 민준이 아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딸을 팔에 안고 뺨에 뽀뽀했다. 아빠 3일 동안 다녀올게. 착하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소희는 그에게 팔을 뻗었다. 아빠.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가야 해. 택시 기다리잖아. 문 앞에서 그는 돌아섰다. 서연아, 저녁에 전화할게. 늦을지도 몰라. 저녁까지 회의가 있어서. 알았어, 잘 다녀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쾅 닫히고 아파트는 조용해졌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어머니 댁에는 점심때쯤 도착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은 충분했다. 자, 공주님, 할머니 댁에 갈 준비하자. 소희는 기쁘게 손뼉을 쳤다. 할미, 할미. 다음 1시간은 짐을 싸는데 보냈다. 기저귀, 이유식, 장난감, 갈아입을 옷. 서연은 목록을 마음속으로 확인하며 큰 가방에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그러다 베이비 모니터를 떠올렸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멀리서도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아이방, 침대, 장난감이 있는 서랍장, 가벼운 커튼이 달린 창문이 나타났다. 화질은 훌륭했다.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소리도 확인해보자. 서연은 생각하고 마이크를 켰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렸다. 옆방에서 에어컨이 작동하는 소리였다. 이어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하러 오셨다. 아주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먼지를 닦고 있었다. 잘 작동하네.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앱을 닫았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머니 댁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다. 소희는 내내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차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빵빵!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경기도의 풍경, 숲, 들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다. 공기는 더 맑아지고 숨쉬기가 편해졌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다. 58세의 김 여사님은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탄탄한 몸매, 단정한 머리 모양,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우리 딸들 왔구나. 그녀가 소희를 팔에 안으며 외쳤다. 할미! 아기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의 목을 껴안았다. 어이구 무거워졌네. 다 컸네. 다 컸어. 집은 따뜻함과 아늑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갓 구운 빵과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식탁에는 이미 수건으로 덮인 떡 접시가 놓여 있었다. 엄마, 또 군인 한 부대는 먹을 만큼 만드셨네요. 서연이 재킷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손녀가 왔는데 잘 먹여야지. 너는 너무 말랐어. 얼굴에 눈밖에 안 남았네. 어머니는 딸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별일 없지?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김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은 따뜻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소희는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얼굴에 묻혀가며 맛있게 먹었다. 서연은 민중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애써 피하며 일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을 보았다. 점심 식사 후 소희를 객실에 재웠다. 차 마시러 가자. 어머니가 불렀다.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유자차를 마셨다. 창밖에서는 자작나무가 속삭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외면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넌 그림자처럼 다니잖아. 서연은 찻잔의 무늬를 들여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해야겠다고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전 남편과의 이혼은 쉽지 않았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 낯선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존재가 위안이 되기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을 때, 내가 결혼했던 그 사람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가 널 힘들게 하니? 아니에요. 무슨. 그냥 변했어요. 차가워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해요. 음식이 맛이 없다. 집이 어수선하다. 내가 나쁜 엄마다. 그럼 그는 좋은 아빠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소희를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다 제 몫이에요. 네 할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김 여사님은 창밖을 보았다.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는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어. 네가 그에게 딸을 선물했는데 그는 너를 집이 어수선하다고 타박하잖아. 엄마, 어쩌면 제가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의 어머니는 5을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시대가 달랐어. 그분은 집에 계셨고 넌 일하잖아. 그분은 시골에서 살았고 거기선 모두가 서로 도왔어. 넌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절대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넌 훌륭한 엄마이자 아내야. 그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문제야. 남은 하루는 평화롭게 지나갔다. 그들은 소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이웃집 닭에게 모이를 주고 오래된 과수원에서 사과를 땄다. 아기는 잔디 위를 뛰어다니고
웃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그녀의 사진을 찍었고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나타났다. 저녁에는 소희를 목욕시키고 재웠다. 아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했다. 마침내 눈이 감기고 숨소리가 고르게 되었다. 서연과 어머니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이번에는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밖은 어두워지고 별이 떴다. 있잖아요, 엄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아이랑 혼자 어떻게 살지 무서워요. 아파트는 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그와 함께 사는 건 안 무섭니?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거 말이야. 그들은 오랫동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밤 10시에 전화가 울렸다. 민준 씨, 여보세요. 잘 도착했어?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잘 도착했어. 소희는 벌써 자. 잘 됐네. 난 오늘 하루 종일 회의였어. 걔처럼 피곤하네. 내일 아침부터 또 마라톤이야. 알았어. 그럼 쉬어. 끊어. 짧고 의례적인 대화. 사랑해, 보고 싶어, 키스해줘 같은 말은 없었다. 그냥 정보 교환일 뿐이었다. 자러 가. 어머니가 말했다. 내일은 할 일이 많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객실로 올라가 소희를 확인했다. 딸은 뺨 밑에 손바닥을 대고 자고 있었다. 그러다 베이비 모니터가 생각났다. 집은 괜찮을까? 앱을 열고 카메라에 연결했다. 아이 방은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서연은 앱을 닫으려 했지만 무언가 그녀를 녹화 모드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카메라는 지난 24시간을 저장했다.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난 시간까지 녹화 영상을 되감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하러 들어온다. 이웃집 고양이가 창턱을 지나간다. 그 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서연은 막 끓여던 참에 갑자기 녹화 영상에 민준이 나타났다. 이상하네. 그녀는 생각했다. 아침에 떠났잖아. 녹화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아이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 나갔다가 1분 후에 혼자가 아닌 채로 돌아왔다. 그와 함께 한 여자가 있었다. 젊고 28살쯤 되어 보이는 긴 검은 머리에 짧은 치마,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 아름다웠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민준의 어깨를 쳤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화면에서 민준과 여자는 아이방을 나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카메라는 아이방에만 있지만 마이크는 민감하다. 어쩌면 다른 방에서 무언가 들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내 희미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다. 엄마 댁에 갔다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였다. 얼마나. 허스키한 낮은 여자 목소리. 주말 동안. 일요일에 돌아올 거야. 좋아. 그럼 우리 얘기할 시간 있네. 유리야, 서두르지 말라고 했잖아. 모든 걸 현명하게 처리해야 해. 민준 씨, 우리 만난 지 벌써 반년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반년. 반년 동안 그는 그녀를 속였다. 소희가 생후 6개월이었을 때 그녀가 아직 모유 수유를 하고 밤잠을 설치고 힘든 출산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화면은 어두웠고 그들은 다른 방으로 갔지만 마이크는 계속해서 대화를 포착했다.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았어. 유리가 계속했다. 그가 말하길 잘만 하면 이혼할 때 아파트를 나눌 수 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 아파트는 그녀가 상속받은 거야. 그래서 뭐 결혼했잖아. 공동재산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결혼 전에 받았어. 하지만 같이 수리하고 돈을 투자했잖아. 내가 일부 지불했지. 그럼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는 거지. 서연은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의논하고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아야 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아이방이 보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해? 유리가 물었다. 동의하게 될 거야. 어떻게 압박해야 하는지 알아. 아이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문명적으로 헤어져서 소희에게 2개의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말할 거야. 그녀는 항상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거든. 똑똑하네, 내 사랑. 유리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그럴 리가. 온통 아이랑 일에 빠져 있어서 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해. 어제는 출장 간다고 했더니 바로 믿더라. 불쌍하네. 유리가 거짓으로 동정했다. 아마 당신을 사랑하나 봐. 예전에는 사랑했지. 지금은 이웃처럼 살아. 그 모성애에 빠져서 자기가 여자라는 걸 잊어버렸어. 낡은 잠옷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출산 후에 살도 쪘고. 나랑은 다르네. 유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여신이야. 사무실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았어. 이 사람이 내 꿈의 여자라는 걸. 서연은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출산 후 살이 쪘다고? 그녀는 겨우 8kg 쪘고 거의 다 뺐다. 하지만 제왕절개 후배는 완벽하게 납작하지 않았다. 잠옷은? 소희가 계속 토하고 옷에 음식을 묻히는데 언제 예쁘게 차려입을 수 있단 말인가?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민준이 계속했다. 자기가 완벽한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항상 칭얼거리고 울어.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성격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양육 방식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무 오냐오냐 키웠대. 항상 안고 다니고 조금만 칭얼거려도 달려가고. 당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네. 유리의 목소리에서 비꼬는 투가 느껴졌다. 나한테는 더 잘해주시겠지. 물론이지. 당신은 전혀 다르잖아. 성공하고 아름답고 일하는 엄마의 콤플렉스도 없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낳을 거고 당신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보여줄 거야. 먼저 이혼부터 해. 유리가 상기시켰다. 참, 아파트 서류는 어디에 있어? 서재 금고에. 왜? 그냥 궁금해서. 혹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나중에 보자.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목소리가 멎고 다른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녹음을 껐다. 휴대폰이 손에서 이불 위로 떨어졌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반년 동안의 거짓말, 배신, 기만. 그녀가 밤에 아이에게 일어나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녀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허덕이는 동안 그는 그녀의 아파트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할머니의 아파트,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 엄마. 소희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딸이 깨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쉬 마려워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딸을 안았다. 그래, 아가야, 금방. 화장실에 데려가고 옷을 갈아입히고 물을 주었다. 자야지. 소희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졸린 듯 중얼거렸다. 잘 자, 우리 아가, 잘 자. 딸을 재우고 서연은 현관으로 나갔다. 밤은 따뜻했고 풀과 꽃 냄새가 났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앱을 열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해야 했다. 이것은 불륜의 증거였다. 그녀는 갤러리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채팅창을 열어 메시지를 입력했다. 엄마, 주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급해요. 1분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잠옷 차림의 김 여사님이 현관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너 우니? 서연은 말없이 그녀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소리 켜고 끝까지 보세요. 어머니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영상을 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에서 차가운 경로로 변했다. 이런. 그녀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숨을 내쉬었다. 뻔하고 진부한. 그 여자 이름이 뭐랬지? 유리? 유리도 참 대단하네. 유부남인 거 알고 어린아이 있는 거 알면서도 가정에 끼어들다니. 어머니는 딸을 안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울어, 내 딸아 울어.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자.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현관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소희가 태어난 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민준이 얼마나 차갑고 요구가 많아졌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듣다가 가끔 날카로운 말을 덧붙였다. 첫 햇살이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 김 여사님은 단호하게 일어섰다. 눈물은 그만. 그는 그럴 가치도 없어. 가서 진한 커피를 타올 테니 행동 계획을 세우자. 무슨 계획이요, 엄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알아. 넌 지금 당장 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할 거야. 대학 때 같이 다녔던 미영이 기억나? 가족법 전문이잖아. 엄마, 지금 아침 6시예요. 그래서 뭐? 메시지를 보내놔. 깨면 전화하라고. 그리고 아파트 서류, 수리비 영수증, 아파트가 오직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저장해놔. 이게 너의 가장 큰 무기야. 서연은 고통이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자신과 소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할 때 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어머니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그분은 혜정아, 배신은 선물이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거든. 이제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셨어. 현명한 분이셨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서연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올바르고 정화되는 분노.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그녀를 애인과 함께 험담하고 아파트를 훔칠 계획을 세우고 눈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는 형사셨잖아요.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김 여사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딸 같네. 받아 적어. 토요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지만 서연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엌 식탁에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미영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미안한데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친구인 변호사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제 겨우 아침 8시야. 미영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잡았어. 그리고 그들이 이혼하면서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미영은 완전히 잠이 깬 목소리로 말했다. 자, 잠깐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봐. 다음 30분 동안 서연은 베이비 모니터, 대화 녹음, 민준과 그의 애인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미영은 들으면서 가끔씩 명확한 질문을 던졌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상속받은 거 맞아? 할머니한테서 결혼 2년 전에. 좋아. 수리는 결혼 후에 했고? 하지만 영수증은 전부 내 이름으로 보관해뒀어.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똑똑하네. 대화 녹음 파일은 있고? 휴대폰, 클라우드, 엄마 이메일 3군데에 저장해뒀어. 서연아, 법적으로 봤을 때 넌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어. 미영이 요약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상속으로 받은 네 개인 재산이야. 결혼 후에 수리를 했다고 해도 네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있으면 지분을 빼앗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베이비 모니터 녹음 파일은 폭탄이야. 불륜, 재산 탈취 공모. 어떤 판사든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서연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둬. 둘째, 모든 서류를 모아. 소유권 증명서, 할머니로부터의 증여계약서, 수리비 영수증 전부, 은행 계좌 내역서. 셋째, 그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해. 실력 좋은 사립 탐정 연락처를 줄게. 탐정?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녹음 파일도 좋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해. 사진, 증언. 증거가 많을수록 우리 입장은 더 강해져.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김 여사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전화를 끊자 어머니는 그녀에게 새로운 차를 따라주었다. 미영이가 오라. 이런 일에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나도 예전에 이혼 사건을 많이 봤어. 남자들은 종종 빠져나가려고 아내를 모든 죄의 원흉으로 몰아가. 하지만 사실은 완고한 법이지.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해요? 저는 연기를 못하는데. 서연이 따뜻함을 구하려는 듯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특별히 연기할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피곤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해. 그는 네가 항상 지쳐있는 모습에 익숙하잖아. 그냥 그대로 해. 중요한 건 폭발하거나 소란 피우지 않는 거야. 그가 안심하고 모든 게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둬. 그 순간 방에서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지만 어머니가 손짓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앉아있어. 내가 가볼게. 넌 진정하고 모든 걸 생각해봐야 해. 김 여사님은 잠이 덜 깬 손녀를 안고 돌아왔다. 엄마.
소희가 기쁘게 외치며 팔을 뻗었다. 서연은 딸을 안고 아기 샴푸 냄새를 들이마시며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내 작은 아가, 내 착한 아가,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약속해. 아침 식사 후 서연은 일에 착수했다. 먼저 미영이 추천한 사립 탐정에게 전화했다. 기분 좋은 목소리의 남자는 감정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적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남편분은 언제 출장해서 돌아오시나요? 일요일 저녁에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완벽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진, 만남 장소, 어쩌면 아파트 계획에 대해 더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500만 원, 성금은 절반입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몇 년간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를 스캔하여 여러 곳에 저장했다. 2020년 날짜의 할머니로부터의 증여 계약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유일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3억 원어치의 수리비, 영수증,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엄마, 모든 걸 보관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항상 뭐라고 했니? 김 여사님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종이는 문서고 말은 공기야.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더 그렇지. 어머니가 다가와 어깨 너머로 보았다. 그의 계좌 내역서는 구할 수 있니? 왜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려고. 만약 애인에게 가족 돈을 쓴다면 그것도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가족 공동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있었다. 민준이 직접 그녀가 공과금과 생활용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주장했었다. 해볼게요. 하지만 뭘 볼 게 있겠어요? 그는 보통 자기 월급 카드에서 쓰는데. 그래도 한번 봐봐. 남자들은 애인이 생기면 종종 이성을 잃어. 레스토랑 선물, 어쩌면 같이 여행을 갔을 수도 있어. 다음 1시간 동안 서연은 은행 계좌 내역서를 살펴보았고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그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지난 반년 동안 민준의 카드에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비 15만 원, 보석 가게에서 30만 원, 부산의 한 호텔에서 40만 원. 엄마 보세요. 그녀가 노트북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그는 4월에 부산에 갔어요. 회사 행사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소희랑 있었고요. 그때 마침 이가 나고 있었는데 김 여사님은 내역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비행기표 2장, 호텔 2인실, 회사 행사라니. 참나, 다 저장해도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표시하며 내역서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프라하 레스토랑 18만 원, 여성 속옷 부티크 12만 원, 미용실 25만 원. 미용실에서 25만 원이라니. 그녀가 분개했다. 저한테는 미용실 갈 돈도 아깝다고 위기라고 하더니 점심때까지 서연은 상당한 양의 서류 폴더를 만들었다. 미영은 법률 자문 계약서와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목록을 보내왔다. 탐정은 월요일에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행동 계획은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네. 그들이 다시 차를 마시기 위해 앉았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내일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해낼 수 있겠니? 서연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희를 보았다. 소희를 위해서라면 해낼 거예요. 그가 우리 삶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녁에 민준이 전화했다.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세요. 거긴 어때?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괜찮아. 소희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서 피곤해. 잘 됐네. 나 내일 저녁에 돌아갈 거야. 6시 비행기야. 마중 나갈까? 아니, 택시 타고 갈게. 참, 월요일에 공과금 내는 거 잊지 않았지? 안 잊었어. 그래, 그럼 끊어. 또다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정보교환뿐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자신이 완전히 평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통은 물러가고 차가운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일요일은 떠날 준비로 분주했다. 어머니는 당분간 요리할 필요가 없도록 음식으로 가득 찬 가방을 싸주셨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복사본이 안전한 곳에 저장되었는지 확인했다. 미영과는 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을 논의해야 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그리고 절대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배신은 배신하는 사람의 선택이지. 배신당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야.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다. 소희는 카시트에서 졸고 있었다. 서연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그의 눈을 쳐다볼까? 어떻게 그와 한 식탁에 앉을까? 어떻게 한 침대에 누울까? 안 할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방에서 잘 거야. 소희가 나 없이는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해야지. 그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도 더 편할 테니까. 아파트는 조용하고 서늘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서연은 재빨리 짐을 풀고 소희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다. 그리고 방들을 돌아다니며 여기에 그 유리가 있었다고 상상했다. 아이방에서 그들은 껴안고 서 있었다. 거실에서 아파트를 빼앗을 방법을 의논했다. 어쩌면 침실에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 생각에 몸이 안 좋아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비행기 탔어. 7시쯤 도착할 거야.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7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기 물건들을 아이방으로 옮기고 소희의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의 음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요리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8시 10분. 잠금 장치가 철컥거렸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사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왔어.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그녀가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문가에 나타났다. 피곤하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긴 어때? 소희는 자? 1시간 전에 재웠어.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가 봐. 그렇구나. 뭐 먹을 거 있어? 서연은 일어나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을 꺼냈다. 지금 데워줄게. 고마워. 샤워하러 갈게. 그래. 그는 가버렸고 그녀는 프라이팬 위에 음식을 기계적으로 저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진정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할 수 있어. 소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저녁 식사는 늘 그렇듯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는 부산에서의 회의, 새로운 계약,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립적인 말을 덧붙였다. 참, 그가 갑자기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 넓히는 거에 대해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소희도 크고 곧 자기 방이 필요할 거 아니야. 서연은 경계했다. 무슨 뜻이야? 이 아파트 팔고 내 원룸 더하고 대출 좀 받아서 새 동네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사자. 민준 씨, 이건 할머니 아파트야. 팔고 싶지 않아. 서연아,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집이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하다. 그는 더러운 그릇을 남겨두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빼앗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팔게 만들려고까지 하다니. 천만에. 오늘 밤은 소희랑 잘 거야. 그가 침실로 향할 때 그녀가 말했다. 여행 갔다 와서 불안한지 어젯밤 내내 깨더라고.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해. 침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 밤이 지났다. 다음 며칠은 안개속처럼 흘러갔다. 서연은 출근하고 소희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음식을 비판했다. 단지 이제 서연은 그가 저녁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있었다. 탐정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왔다. 민준과 유리가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집에서 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웃고 키스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 화요일, 서연은 미영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자, 친구, 이혼 소송 시작할 준비 됐어?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전략을 논의했다. 소장은 내가 준비할게. 미영이 말했다. 요구사항은 표준이야. 이혼,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를 어머니로 지정, 모든 소득의 25%를 양육비로 지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무조건 내 거야. 만약 그가 양육권을 다투면 어떡해? 서연이 걱정했다. 그런 불륜 증거가 있는데 어떤 판사도 자기 아이의 어머니를 강탈하려는 애인과 의논하는
불충실한 아버지에게 아이를 주지 않을 거야. 목요일, 탐정은 특히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왔다. 그는 카페에서 민준과 유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변호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민준이 말했다. 내가 수리에 투자했다는 걸 증명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대. 아파트 가치의 20% 정도. 강남 아파트의 20%면 15억 원은 되겠네. 유리가 기뻐했다. 우리 집 첫 계약금으로는 충분할 거야.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판교에 괜찮은 곳 알아봤어. 서연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들은 벌써 그녀의 돈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파일을 미영에게 수리비 보상 요구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했다. 답장은 빨리 왔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의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어. 너한테는 내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있고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금요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정기검진 후 소희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다가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내과 진료 대기줄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놀랐다. 여기서 뭐 하니? 소희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은요? 혈압이 좀 오락가락해서 늙는 건 서러워. 그들은 어색하게 침묵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너랑 민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아. 서연은 긴장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엄마야. 다 보여. 그 애가 좀 변했어. 서먹서먹해지고. 예전에는 너랑 소희 얘기만 계속했는데 지금은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서연이 외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얘야. 난 5을 키웠어. 사람 속을 꿰뚫어봐. 그 애, 다른 여자 생겼니?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아비랑 똑같아. 그 양반도 40에 정신 나가서 젊은 여자한테 갔잖아. 그런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어. 죄송합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서연이 소희를 안고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아가 잘 돌보고 너 자신도 잘 챙겨. 그리고 민준이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말해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알았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넌 좋은 아내이자 엄마야. 그가 뭐라고 하든. 이 만남은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고 계속 비판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저녁에 그녀는 이 일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다. 정상적인 분이시네. 김 여사님이 말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눈이 먼 건 아니야. 그분이 네 편이라는 건 좋은 일이야. 법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주말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집에 있었고 소희와 놀아주고 심지어 다 같이 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가 딸을 그네에 태우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건 다 꿈일까?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옆으로 가서 그녀는 들었다. 응, 자기야. 나 공원이야. 애랑 놀고 있어. 저녁에 보자. 일요일 아침 민주는 부모님 댁에 간다고 발표했다. 엄마가 밭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괜찮지? 물론이지. 그가 떠나고 1시간 후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상은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이 시간 후 사진들이 도착했다. 민준과 유리가 교회의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밭을 잘 도왔네. 서연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끌 수 없다. 내일은 월요일.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게임은 끝났다는 걸 알게 해주자. 그녀는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송 제기해. 준비됐어. 답장은 즉시 왔다. 아침에 바로 할게. 힘내 친구. 민주는 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어떠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괜찮으셔. 근데 좀 피곤하네. 하루 종일 일해서. 그렇구나. 저녁 먹을래? 아니 먹었어. 자러 갈게. 그는 가버렸고 서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이 이상한 연극의 마지막 밤. 내일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5월 22일 월요일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고 서연은 소희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다. 참. 그가 셔츠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금요일 저녁에 법무사님을 초대했어. 내일에 대한 위임장을 너한테 써주려고. 혹시 모르니까. 서연은 차를 마시다가 거의 살해 들릴 뻔했다. 시작됐구나.
위임장은 왜? 그녀가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서류에 서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민준 씨, 그건 저녁에 얘기하자. 나 출근해야 해. 알았어. 하지만 금요일에 법무사님 오시는 건 알아도.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서연은 휴대폰을 잡았다. 미영아, 그들이 서두르고 있어. 금요일에 법무사님을 부른대. 진정해. 소장은 이미 제출했어. 오늘 내일 중으로 법원에서 접수될 거야. 금요일까지는 그도 소환장을 받을 거야. 그가 뭐라고 하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만약 강요하면? 서연아, 넌 성인이고 의사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내 의사에 반해서 서명하게 강요할 수 없어. 내 변호사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 하루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직장에서 서연은 집중할 수 없었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마침내 4시에 미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소장 접수됐어. 첫 재판은 6월 15일로 잡혔어. 피고에게는 3일 이내에 소환장이 발송될 거야. 그럼 목요일까지는 민준도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저녁에 그는 기분 좋게 돌아왔고 심지어 꽃도 사왔다. 이거 너 주려고. 그가 저렴한 장미 한 다발을 내밀었다. 서연은 꽃을 받으며 생각했다. 유리한테도 이런 걸 사줄까? 아니면 더 비싼 걸 사줄까? 소리내어 고마워. 물에 꽂아둘게라고 말했다. 서연아, 오늘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와인 있어? 그녀는 경계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냥 같이 앉아본 적이 없었다. 있어. 레드로 괜찮아? 좋아.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소희는 이미 자고 있었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고 여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 좀 갈까? 바다 같은데. 소희한테도 좋을 거야. 민준 씨, 무슨 일이야? 서연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반년 동안 나랑 거의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꽃에, 와인에, 휴가 계획이라니.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녀가 레스토랑 사진을 생각하며 메아리처럼 반복했다. 있잖아.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민준이 계속했다. 소희는 크고 공간이 필요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아파트는 좋지만 좀 좁아. 새 동네에 괜찮은 곳 알아봤어. 거기 환경도 더 좋고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말했잖아. 할머니 아파트는 안 팔 거라고. 서연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 돈으로 소희방도 있고 우리 서재도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나 서재 있어 여기서. 고집불통이네. 마치. 그가 말을 멈췄다. 누구처럼?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잊어버려.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걸 원할 뿐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아니면 내 새 가족을 위해. 그녀의 입에서 말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지만 서연은 혀를 깨물었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금요일에 법무사님은 어쨌든 오실 거야. 위임장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자. 화요일과 수요일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아파트에 대한 모든 원본 서류를 모아 어머니에게 보관을 맡겼다. 잘했어. 김 여사님이 칭찬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서류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탐정은 계속해서 민준과 유리의 만남을 기록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만났다. 사진 속 유리는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다. 아마도 곧 있을 승리를 예감하는 듯했다. 목요일 아침, 서연은 수십 메시지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혜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안녕. 어제 코엑스에서 누구 봤는지 믿지 못할걸. 내 남편. 어떤 예쁜 흑발 여자랑 보석 가게에서 뭐 고르고 있더라. 혹시 너한테 줄 선물 아니야? 서연은 비웃었다. 그럴 리가. 알려줘서 고마워. 서연아, 너희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만나서 꼭 얘기해줄게. 그날 민주는 일찍 6시쯤 집에 돌아왔다. 그는 이상해 보였다. 창백하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손에는 법원에서 온 소환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그녀의 얼굴 앞에서 종이를 흔들었다. 그녀는 책에서 조용히 눈을 들었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야? 뭐? 예고도 없이? 대화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해? 네가 반년 동안 유리랑 만나는 거? 아니면 너희가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계획하는 거?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두려움, 분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걸 알고 증거도 있다는 거야. 서연아, 들어봐.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 그럼 뭔데? 유리랑 내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봐. 날 감시했어? 그가 분개했다. 나와 내 딸을 배신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켰을 뿐이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주는 방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알았어, 그래. 나 유리랑 관계 있어. 하지만 그건 네 탓이야. 넌 아내의 길을 그만뒀어. 온통 그 모성애, 일에 빠져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까웠던 게 언제야?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다정하고 보살펴줬던 게 언제일까? 마지막으로 아이를 도와줬던 게 언제일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언제일까? 화제 돌리지 마. 그가 소리쳤다. 그래, 나 다른 여자 만나.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고 넌 지친 아줌마가 됐으니까. 그 말은 아프게 찔렀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거 알아? 네,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기뻐. 이제 미련 없어. 짐 싸서 나가. 이 아파트도 내 거야.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이건 할머니 아파트야. 오직 내 거야. 그리고 네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고 네가 나와 아이를 위협한다고 말할 거야. 민주는 그녀가 허풍을 떠는지 아닌지 가늠하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알았어. 그가 내뱉었다. 나갈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 권리와 소위를 위해서도 싸울 거야. 해봐. 나한테는 네가 애인이랑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의논하는 녹음 파일이 있어. 판사가 뭐라고 할지 보자. 그는 더욱 창백해졌다. 무슨 녹음 파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건 내 작은 비밀이야. 짐 싸. 다음 1시간 동안 민주는 아파트를 오가며 짐을 쌌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소희는 다행히 자고 있어서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났다.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갈게.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자. 열쇠 놔두고 가. 그가 열쇠를 식탁에 던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아. 아파트랑 딸을 그냥 내주진 않을 거야. 두고 보자.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속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끝났다. 그가 떠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다 끝났어요. 그 사람 갔어요. 잘했다, 딸아. 가장 힘든 건 지나갔어. 주말에 소희랑 우리 집에 와. 쉬어. 네, 엄마. 꼭 갈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미영에게 전화했다. 그가 소환장 받았어. 갔어. 싸우겠다고 약속했어. 싸우라고 해. 우리 손에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 참, 나 그 유리라는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봤어. 흥미로운 인물이더군.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전 남편한테서 상당한 금액을 뜯어냈더라고. 전문 사기꾼 같아. 그렇구나. 뭐, 민준이랑은 안 될 거야. 아파트는 내 거고. 그게 끝이야. 금요일 아침에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이 약속을 취소해서 올 수 없다고 사과했다. 서연은 비웃었다. 물론 취소했겠지. 이제 무슨 위임장이 필요하겠어? 대신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사실이니? 민준이가 너희 이혼한다고 하던데. 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사과를 해? 내가 그 녀석한테 다 말했어. 바보 같은 놈. 이런 아내를 잃다니. 소희만 보게 해줘. 알았지? 내 손녀잖아.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주말에 서연과 소희는 어머니 댁에서 보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셨다. 소희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봐, 그 사람 없으니 얼마나 좋아. 어머니가 손녀가 노는 것을 보며 말했다. 네, 엄마. 이제야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겠어요. 더 이상 변명하고 비위를 맞추고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됐네. 이제 새롭게 살면 돼. 월요일에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긴급 정보. 어제 대상과 그의 동행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판교의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곧 큰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미영에게 전달했다. 뻔뻔하네.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내 아파트를 나눴잖아. 좋아. 그들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다 저장해도. 재판까지 남은 몇 주는 느리게 흘러갔다. 민주는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소희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도우미 아주머니가 동석하는 조건이었다. 그를 믿을 수 없어. 그녀가 미영에게 설명했다. 혹시 아이를 나한테서 등 돌리게 하거나 아예 훔쳐갈지도 모르잖아. 맞아. 안전이 최우선이야. 재판 이틀 전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왜 우리가 이런 재판을 해야 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잖아. 그녀는 메시지를 미영에게 보여주었다. 겁먹었네. 변호사가 단정했다. 분명히 자기 변호사가 승산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을 거야. 답장하지 마. 초조하게 둬. 마침내 6월 15일이 되었다. 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아주 멋져 보여. 어머니가 지지하러 와서 말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진실은 네 편이야. 법원 건물에서 미영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 지금은 예비 심리야. 판사가 양측의 말을 듣고 본 재판 날짜를 정할 거야. 민준이도 올까? 와야지. 그런데 저기 봐. 누가 오셨네. 민준이 변호사와 유리를 동반하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발적인 짧은 드레스에 높은 하이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지지하러 왔나 보네. 미영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가정을 버렸는지 판사한테 보여주려고. 재판정에서 서연은 전 남편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얼굴의 여성 판사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 원고 박서연 씨는 이혼,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를 어머니로 지정, 양육비 청구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이혼에 동의합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 의뢰인은 이혼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아파트에 기여한 개선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파트는 원고의 개인 재산입니다. 네, 결혼 전에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미영이 확인했다. 좋습니다. 또한 사건 자료에서 피고의 혼인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사진, 비디오 녹화, 증언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본 재판은 7월 10일로 정합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얘기 좀 해야 해.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유리는 옆에 서서 서연을 분노의 찬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 미영이 속삭였다. 아파트 일이 틀어질까봐 화난 거야. 다음 몇 주는 본 재판 준비로 분주했다. 미영은 상당한 양의 자료를 모았다. 베이비 모니터 녹음 파일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고, 탐정 보고서의 사진들, 애인에게 쓴 돈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서, 심지어 서연의 직장에서 받은 책임감 있는 직원이며 다정한 어머니라는 내용의 추천서까지. 그들에게는 단 1%의 승산도 없어. 변호사가 장담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주말에 아이를 만날 권리 정도일 거야. 재판 전날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잠자는 소희를 확인하고 아파트를 서성이고 차를 마셨다. 새벽 3시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유리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아침에 메시지를 미영에게 보여주었다. 흥미롭네. 변호사가 생각에 잠겼다. 합의를 보려 하거나 우리 전략을 알아내려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만나지 마. 7월 10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소송 당사자들 외에 증인들, 서연의 어머니, 심지어 며느리 편에서 증언하기로 한 박 여사님까지 왔다. 판사는 같은 여성이었고 더욱 피곤해 보였다. 시작합시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미영이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았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피고의 혼인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피고가 6개월 동안 빅토리아 파블로브나 크릴로바 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사진 한 뭉치를 건넸다. 더욱이 저희는 피고와 그의 애인이 제 의뢰인의 아파트를 이혼을 통해 차지하려는 계획을 의논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 녹음 파일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녹음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원고의 아파트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영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의는 기각합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세요. 다음 15분 동안 법정은 조용했다. 모두가 민준과 유리가 재산분할 계획을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 민준이 서연이 출산 후 살이 쪘고
여자라는 걸 잊었다고 말하는 것, 아이를 위해 그녀를 압박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앉아 있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유리는 불안하게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충분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녹음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민준의 변호사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제 의뢰인은 혼외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재산을 박탈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배우자의 아파트 수리에 자금을 투자했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는요? 판사가 건조하게 물었다. 증언이 있습니다. 누구의 증언이죠? 크릴로바 씨가 확인해 줄 겁니다. 즉, 피고의 애인이 그의 재정적 투자에 대해 증언하겠다는 거군요. 판사는 심지어 미소 지었다. 진지하지 않군요. 원고 측은 서류가 있습니까? 미영은 판사에게 폴더를 건넸다. 모든 수리비 영수증은 제 의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입니다. 또한 피고의 계좌 내역서를 보면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애인과의 유흥비로 5억 원 이상을 썼고 가족의 필요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후 말했다. 증인들의 말도 듣고 싶습니다. 김혜정 씨. 서연의 어머니가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다. 저는 딸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습니다. 사위는 차가워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서연이를 계속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이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허덕였고 그는 그녀를 집이 어수선하고 음식이 맛없다고 타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씨. 서연의 시어머니가 일어나 아들을 꾸짖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저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혼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법원이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녀가 소희를 훨씬 더 잘 돌봅니다. 법정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어머니를 의아하고 서운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증언 감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에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민준 씨, 정말 배우자의 아파트 지분을 받으려고 계획했습니까? 민준이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반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애인과 함께 그녀의 재산을 빼앗을 방법을 의논하고 대화 속에서 그녀를 모욕하면서 그걸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재판장님. 민준의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판사가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웠다. 충분합니다. 양측의 말을 들었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해 휴정합니다. 휴정 시간은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서연은 복도에서 어머니와 미영과 함께 앉아 불안하게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다 잘 될 거야. 변호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판사님, 얼굴 봤어? 그분은 내 편이야. 민주는 복도 반대편에서 유리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조용히 다투고 있었다. 마침내 서기가 모두를 법정으로 불렀다. 판사가 앉아 서류를 펼쳤다. 대한민국 법률의 이름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박서연 씨와 이민준 씨의 혼인을 해소한다. 미성년자 이소희의 거주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민준 씨에게 모든 소득의 25%를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명한다. 피고의 아파트 개선에 대한 보상 요구는 아파트가 원고의 혼전 재산이며 피고의 재정적 투자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그녀가 이겼다. 또한 법원은 제시된 증거에 기록된 피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고 품위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피고는 어머니 또는 위임된 사람의 입회하에 주말에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은 한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어머니와 미영에게 안겼다. 축하해, 친구. 완전한 승리야. 변호사가 기뻐했다. 박 여사님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 바보 같은 아들을 용서해줘.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지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영이 길을 막았다. 제 의뢰인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고 가버렸다. 유리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불평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린 항소할 거야.
저녁에 서연은 집에서 잠자는 소희를 안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영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사건들, 얼굴들, 말들이 맴돌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나 민준이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유리가 나를 버렸어. 내가 실패자라고 하더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삭제했다. 아니, 할 수 없어.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녀는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거짓말, 배신, 모욕이 없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삶.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떻게 지내 딸아? 괜찮아요 엄마. 어깨에 짐이 내려간 것처럼 편하네요. 내일 우리 집에 와. 내 자유를 축하하자. 꼭 갈게요. 엄마, 왜? 내 딸아, 모든 것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리고 네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원치 않는 눈물을 닦았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새로운 삶의 시작의 눈물. 벽에 걸린 베이비 모니터가 평화롭게 녹색 불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주고 그녀와 소희를 거짓된 삶에서 구해준 작은 기계. 고마워. 서연이 카메라를 끄며 속삭였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집에는 진실만이 있을 거야. 민준이 비행기에 탔다. 7시쯤 도착할 거야.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기 물건들을 아이 방으로 옮기고 소희의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의 음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요리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8시 10분. 잠금 장치가 철컥거렸다. 서연은 부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사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왔어. 현관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그녀가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문가에 나타났다. 피곤하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긴 어때? 소희는 1시간 전에 재웠어.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가 봐. 그렇구나. 뭐 먹을 거 있어? 서연은 일어나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을 꺼냈다. 지금 데워줄게. 고마워. 샤워하러 갈게. 그래. 그는 가버렸고 그녀는 프라이팬 위에 음식을 기계적으로 저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진정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할 수 있어. 소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저녁 식사는 늘 그렇듯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는 부산에서의 회의, 새로운 계약,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립적인 말을 덧붙였다. 참, 그가 갑자기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 넓히는 거에 대해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소희도 크고 곧 자기 방이 필요할 거 아니야. 서연은 경계했다. 무슨 뜻이야? 이 아파트 팔고 내 원룸 더하고 대출 좀 받아서 새 동네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사자. 민준 씨, 이건 할머니 아파트야. 팔고 싶지 않아. 서연아,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집이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피곤하다. 그는 더러운 그릇을 남겨두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빼앗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팔게 만들려고까지 하다니. 천만에 오늘 밤은 소희랑 잘 거야. 그가 침실로 향할 때 그녀가 말했다. 여행 갔다 와서 불안한지 어젯밤 내내 깨더라고.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해. 침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날 밤이 지났다. 다음 며칠은 안개 속처럼 흘러갔다. 서연은 출근하고 소희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음식을 비판했다. 단지 이제 서연은 그가 저녁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있었다. 탐정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왔다. 민준과 유리가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집에서 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웃고 키스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 화요일, 서연은 미영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자, 친구, 이혼 소송 시작할 준비 됐어?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전략을 논의했다. 소장은 내가 준비할게. 미영이 말했다. 요구사항은 표준이야. 이혼,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를 어머니로 지정, 모든 소득의 25%를 양육비로 지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무조건 내 거야. 만약 그가 양육권을 다투면 어떡해? 서연이 걱정했다. 그런 불륜 증거가 있는데 어떤 판사도 자기 아이의 어머니를 강탈하려는 애인과 의논하는 불충실한 아버지에게 아이를 주지 않을 거야. 목요일, 탐정은 특히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왔다. 그는 카페에서 민준과 유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변호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민준이 말했다. 내가 수리에 투자했다는 걸 증명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대. 아파트 가치의 20% 정도. 강남 아파트의 20%면 15억 원은 되겠네. 유리가 기뻐했다. 우리 집 첫 계약금으로는 충분할 거야.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겠어. 판교에 괜찮은 곳 알아봤어. 서연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들은 벌써 그녀의 돈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파일을 미영에게 수리비 보상 요구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했다. 답장은 빨리 왔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의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어. 너한테는 네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있고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금요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정기검진 후 소희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다가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내과 진료 대기줄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놀랐다. 여기서 뭐하니? 소희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은요? 혈압이 좀 오락가락해서 늙는 건 서러워. 그들은 어색하게 침묵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너랑 민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아. 서연은 긴장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엄마야. 다 보여. 그 애가 좀 변했어. 서먹서먹해지고. 예전에는 너랑 소희 얘기만 계속했는데 지금은.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서연이 외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얘야. 난 5을 키웠어. 사람 속을 꿰뚫어봐. 그 애 다른 여자 생겼니?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아비랑 똑같아. 그 양반도 마흔에 정신 나가서 젊은 여자한테 갔잖아. 그런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았어. 죄송합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서연이 소희를 안고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아가 잘 돌보고 너 자신도 잘 챙겨. 그리고 민준이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말해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알았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넌 좋은 아내이자 엄마야. 그가 뭐라고 하든. 이 만남은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고 계속 비판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저녁에 그녀는 이 일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다. 정상적인 분이시네. 김 여사님이 말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눈이 먼 건 아니야.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건 좋은 일이야. 법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주말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민주는 집에 있었고 소희와 놀아주고 심지어 다 같이 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가 딸을 그네에 태우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건 다 꿈일까?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옆으로 가서 그녀는 들었다. 자기야, 나 공원이야. 애랑 놀고 있어. 저녁에 보자. 일요일 아침, 민주는 부모님 댁에 간다고 발표했다. 엄마가 밭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괜찮지? 물론이지. 그가 떠나고 1시간 후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상은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이 시간 후 사진들이 도착했다. 민준과 유리가 교회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밭을 잘 도왔네. 서연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끌 수 없다. 내일은 월요일.